뉴스 봤어? 얼마나 금이 한 돈에 100만 원 간다던데. 뉴스에서는 연일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난리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넘쳐났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한 돈에 100만 원 시대가 열린다던 2025년의 어느 날, 진열장엔 수억 원어치 금이 빛났지만 그는 만원짜리 점심 한 끼가 두려웠습니다. 손님에게 반지를 팔고 받은 돈은 90만 원. 하지만 똑같은 반지를 다시 채우려면 그의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더 꺼내야 했습니다. 금값이 오를수록 재고를 채우느라 제 살을 깎아 먹어야 한다는 사실. 팔면 팔수록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이상한 장사.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사가 잘 되는데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현실적인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종로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고봉구입니다. 운영했던 이라는 과거형을 쓰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36년을 지켜온 가게였으니까요. 이 가게의 시작은 제가 아닙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아버지가 작은 금은방 하나를 여셨습니다. 1970년의 일이었습니다. 간판도 변변치 않았고 진열장도 몇 개 없던 정말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 하나로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게 한쪽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금을 다루는 뒷모습을 매일같이 보고 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금은방 사장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저는 늘 사장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도 금을 다룰 때도 과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큼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봉구야, 손님을 속이지 마라. 무슨 뜻인지 그땐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저는 순도를 속이지 않았고 무게를 단 0.1g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금을 맡기는 거야. 그 믿음을 배신하면 이 장사는 끝이다. 그게 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길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 제가 떠안은 인생이었으니까요. 결혼 예물을 사러 온 신랑 신부의 떨리는 손, 돌반지를 고르며 미소 짓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급하게 목걸이를 팔러 온 아주머니의 붉은 눈. 저도 아버지처럼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에도 그들의 사연을 되뇌었습니다. 아들 학비 때문에 시집 올 때 받은 목걸이 팔러 오신 거야.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금은방은 단순히 금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금은방을 찾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린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야. 절대 잊지 마라. 27의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29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하게 울어대는 아들을 안았을 때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한테도 물려줘야지.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것처럼.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돌도 안 됐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게는 자연스럽게 제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가게를 조금씩 고쳐가며 36년을 지켜왔습니다. 리모델링도 했고 진열장도 늘렸습니다. 종로 안에서 나름 규모 있는 금은방으로 키웠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공휴일도 없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종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기 금은방은 절대 안 쉬어. 365일 문 열어.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요.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실망한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지키는 일, 그게 곧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20년 이후였습니다. 그때부터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게 제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축제라는데 제게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금 한 돈 가격은 기어코 100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공비와 부가세를 더하면 반지 하나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뉴스에서는 금에 투자한 사람들이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소매점 사장에게 폭등하는 금값은 매일 목을 죄어오는 밧줄이었습니다. 물론 물건을 팔면 마진은 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진이 제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금값은 더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어제 판 금을 오늘 다시 채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는 역마진의 늪에 빠진 겁니다. 도매가는 1초마다 변합니다. 손님에게는 어제 약속한 가격이 있으니 제 생돈을 보태서라도 물건을 해줘야 했습니다. 사장님, 종로에서 제일 오래됐다면서요? 멀리서 소문 듣고 찾아왔으니 좀 깎아주세요. 단골들의 그 신뢰라는 말이 예전엔 기뻤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깎아주면 줄수록 제가 채워 넣어야 할 구멍은 커졌으니까요. 진열장 속 금의 가치가 오를수록 가게의 금들도 몸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수중의 현금은 말라갔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부자인데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낼 현금이 없어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금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20년 코로나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30만 원을 넘기더니 안전자산이라며 너도 나도 금을 찾더군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난 2년이었습니다. 한돈에 50만 원이 벽인 줄 알았는데 눈 깜짝할 새에 60만 원이 되고 80만 원을 뚫더니 이제는 기어코 100만 원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가게에 앉아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좋은 게 아닌데?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좋다고 난리였습니다. 금 투자한 사람들이 대박 났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제 장사가 어려워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금값이 오르자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손님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결혼 예물을 사러 오는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사장님, 이 반지 얼마예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런 흥정이 오가던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은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금값이 너무 비싸졌으니까요. 대신 다른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금을 팔러 오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반지 좀 봐주세요. 목걸이 얼마 쳐주실 수 있어요? 돌반지 5개 있는데 다 팔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도 여러 명이 금을 팔러 왔습니다. 금값이 높을 때 팔아치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금들을 다 샀습니다. 금은방 주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팔러 온 금을 안 살 이유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금고엔 현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손님들 금을 사느라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진열장엔 팔리지 않는 금 재고만 쌓여갔습니다. 결혼 예물로는 너무 비쌌고 투자 목적이라면 금 펀드를 사는 게 나았습니다. 제 진열장 속 금들은 그렇게 잠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금값이 다시 내려가겠지. 하지만 금값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반지를 사러 왔습니다. 저는 반지를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빈 진열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도매상에 갔습니다. 사장님, 어제 사간 거랑 똑같은 반지 주세요. 그런데 도매상 주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 사장님, 금값이 또 올랐어요. 오늘은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가격이 뛴 겁니다. 저는 손님한테 받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서 돈을 더 꺼내 보탰습니다. 그제야 도매상에 넘길 금액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팔면 팔수록 제 돈이 깎여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누가 장사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금더미 위에 앉아 떼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말했습니다. 고 사장님, 요즘 대박 나셨죠? 금값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현실을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다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엄살 부린다는 표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가 어렵다는 말조차 점점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아버지가 처음 문을 열고 제가 36년을 이어온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금을 닦는 건 내 양심을 닦는 거다. 그 말씀대로 저는 순도를 속이지 않았고 무게를 단 0.1g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지켜온 이 가게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금들이 이제는 제게 조금씩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게 셔터를 내릴 때면 조명 아래 반짝이는 금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산은 늘었는데 당장 쓸 현금은 없더군요. 장부상으론 부자인데 현금이 없는 기묘한 상황. 그게 제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문득 1997년 IMF 때가 떠올랐습니다. 전 국민이 나라를 살리겠다며 금을 내놓던 그때 말입니다. 할머니들이 돌반지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결혼 예물을 꺼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금들을 하나하나 받으며 분류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금이 많이 들어왔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금을 내려다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눈물이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를 지키는 일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그게 제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36년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가게에 들렀습니다. 30이 넘은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사 어때요? 뭐. 그럭저럭. 저는 대충 넘겼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가 금빵가요? 사람들 다 KRX 금시장에서 거래해요. 0.1g씩 소수점 단위로 사고 팔고 화면엔 실시간으로 변하는 금 시세가 떠 있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사고 팔 수 있어요. 수수료도 거의 없고 아들의 스마트폰 속에는 1초마다 시세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닦아온 그 무거운 진열장이 아들에게는 그저 느리고 비효율적인 유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키던 건 금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지나간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게를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곳이었으니까요. 현금 문제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있었습니다. 가게 월세, 관리비, 세금, 그리고 대출이자. 직원은 없었지만 각종 공과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필요한 현금이 대략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없이 돌아가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진열장엔 수십억 원어치 금이 있었지만 그건 재고였습니다. 어느 달이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번 달엔 좀 빠듯하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민하다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님한테 사드린 금을 몇 개 꺼냈습니다. 도매상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금 좀 넘길게요. 그렇게 현금을 만들어 월세를 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엔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다음 달도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씩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금을 팔고 세금을 내기 위해 금을 팔았습니다. 자산은 그대로인데 현금만 줄어들었습니다. 장부상으론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생각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고 사장님, 요즘 금값 대박이라면서요? 지나가다 만나면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값은 많이 올랐죠. 사실을 설명하기가 매번 설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열장에 금이 가득한데 현금이 부족하다는 게 모순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의 문제라는 걸요. 자산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장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그냥 나이 먹으니 그런가 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조금 피곤하긴 했습니다. 밤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맞춰보면 조금씩 안 맞았습니다. 장부상으론 분명 이익이 있는데 통장엔 그만큼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당할 만했습니다. 조금 더 버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값도 언젠가는 안정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조가 조금 버거워지긴 했지만 아직은 괜찮다고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대출 이자 납부일입니다. 대출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가게를 리모델링할 때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그때는 가게를 조금 더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낡은 진열장을 바꾸고 조명도 새로 달고 인테리어도 현대식으로 바꿨습니다. 대출금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값도 안정적이었고 장사도 괜찮았으니까요.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15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처음 1년은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대출 상환액은 150만 원. 5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결국 금고를 또 열었습니다. 손님한테 사들인 금반지 몇 개를 꺼냈습니다. 도매상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금 좀 넘길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할게요. 도매상이 와서 금을 가져갔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과 합쳐 2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달 대출금을 냈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금을 팔고 세금을 내기 위해 금을 팔고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금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손자 돌반지 하나 해주세요. 네, 할머니. 이거 어떠세요? 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시세로 88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작년엔 60만 원이었는데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어제는 한 돈에 90만 원이었어요. 사장님, 나 단골이잖아요. 내가 소개도 더 많이 해줄게. 좀 깎아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도매가가 워낙. 에이, 사장님 믿고 왔는데. 그 말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엔 기뻤던 말인데 말입니다. 결국 5만 원을 깎아드렸습니다. 8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좋아하며 가셨습니다. 저는 빈 진열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같은 반지를 다시 채우려면 도매상에 93만 원을 줘야 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보태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단골들은 옛날 가격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래 거래한 분들이었으니까요. 결국 깎아드리면 제 돈을 보태서 재고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번 달 반지를 15개 팔았습니다. 매출은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들을 다시 채우는데 1,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00만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거기에 월세, 관리비, 세금, 대출 이자까지 나가면 한 달에 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겨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올해 들어 팔아버린 금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진열장은 예전만큼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다간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한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금을 팔아서 고정비를 내다 보면 언젠가 바닥이 날 텐데. 하지만 아내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금값이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야. 36년을 지켜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열장을 닫고 금고를 점검하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구조가 조금 버거워지긴 했지만 아직은 버틸만 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뭐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봉구야. 너 금은방 하잖아. 요즘 떼돈 벌지? 에이, 무슨.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뉴스 보니까 금값이 한 돈에 100만 원이라며? 너 진열장에 금이 얼마나 있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금값은 올랐지. 근데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믿지도 않겠지만 괜히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한 소리 들을게 뻔했습니다. 금은방 사장님이 무슨 걱정이야. 너 부자야, 부자.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기분이 묘했습니다. 다들 제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젊은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반지 좀 보러 왔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떤 거 찾으세요? 결혼 예물인데요. 이거 얼마예요? 손님이 반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시세로 95만 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가 좀 비싸네요. 네, 도매 시세대로 받는 건데요. 아니, 온라인 금시장 보니까 지금 시세가 조금 낮은데 여기는 세공비랑 다 포함해서 그런가 보네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세공비하고 부가세가 들어가서요. 아, 그렇구나.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손님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손님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고 흥정을 하고 사거나 안 사거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손님들이 핸드폰으로 실시간 시세를 확인합니다. 비교하고 계산하고 더 싼 곳을 찾아갑니다. 제 가게는 그냥 비교 대상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명절 때마다 찾아오시던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도 뜸해졌습니다. 금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장님, 너무 비싸졌네요.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게 앞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10명 넘게 손님이 왔었는데 이제는 서너 명 오는 날도 아예 한 명도 없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왔니? 요즘 장사 어때요? 뭐, 그럭저럭.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진열장을 둘러봤습니다. 진열장이 좀 비어 보이네요. 금을 좀 팔았거든. 왜요? 금값 오르는데 왜 팔아요? 월세하고 이것저것 내려면 현금이 필요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 조금 피곤한가 봐. 아버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게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36년을 지켜온 가게인데.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은방 잘 안 와요. 제 회사 선후배들이나 친구들 보면요. 전부 핸드폰으로 금 투자해요. 은행 갈 필요도 없고 금은방 갈 필요도 없고 휴대폰 하나로 다 하더라고요. 클릭 몇 번이면 사고 팔고 끝이에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실물금을 사는 사람들도 아직 많아. 맞아요. 분명 돈 많은 분들은 투자하려고 실물금 찾는 사람들 분명 있어요. 아버지 가게도 종로에서 오래되고 신뢰 있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 큰손들은 대형 은행이나 귀금속 브랜드 매장 선호해요. 개인 금은방은 아무리 잘해도 시장 판도가 바뀌어서 경쟁 구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으니까요.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열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만큼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팔아버린 금들의 자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고정비는 얼마고 들어올 돈은 얼마고 모자란 돈은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 했습니다. 금고에 금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팔면 현금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버티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그 답을 찾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 계산하다 새벽 2시에 잤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은 검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상을 마주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나중에 먹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8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은 거리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9시 정각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6년 동안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진열장 유리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걸레를 쥐고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나 혼잣말을 하며 억지로 진열장을 닦았습니다. 10시쯤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중년 여자분이었습니다. 사장님, 목걸이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어서 오세요. 목걸이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손이 떨리시네요? 네, 좀 추워서 그런가 봅니다. 손님이 목걸이를 보시다가 그냥 나가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11시였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친구 늦둥이 손주 돌 선물로 금반지 하나 하려고. 네, 이쪽 보세요. 반지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숫자가 잘 안 보였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사장님,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정신을 집중해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겨우 계산을 마치고 할머니를 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카운터에 팔을 괴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귓속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저녁까지만 버티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게 근처 식당에 텐데 오늘은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생수만 마셨습니다. 집에 가서 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후에 손님 올 수도 있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실망한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점심 안 드셨죠? 도시락 좀 싸와봤어요. 아내 손에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 왔어? 그냥 집에 있지. 당신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점심도 안 챙길까봐.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게 아니라 아파 보여요. 아내가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는데? 여보, 어디 아파요? 아니야. 진짜 괜찮아.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아내가 얼른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 잠깐 어지러워서. 겨우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 당장 문 닫고 병원 가요. 안 돼. 저녁까지. 당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살았지만 아내가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지금 당신 상태가 어떤지 보여요? 당신은 아버지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요? 아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당신이 이러다 쓰러지면 이 집도 끝나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에요. 가게가 중요해요. 당신 목숨이 중요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당신을 보고 싶으셨을까요? 아버님은 당신 행복하라고 가게 물려주신 거예요. 가게 때문에 당신이 죽는 거 보고 싶으셨겠어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게는 나중에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나뿐이에요.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당신 이러다 정말 쓰러져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늘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 제가 힘들 때도 불평 없이 함께 버텨준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알았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병원 가자.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가요. 지금. 응. 아내가 잠시 자리 비움이라고 쓴 팻말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팻말을 가게 문에 거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열장을 돌아봤습니다. 빈자리가 여기저기 보이는 진열장. 팔아버린 금들의 자리였습니다. 금고를 봤습니다. 오랜 시간 제 곁을 지켰던 금고. 다녀올게. 금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닫힌 가게 문이 보였습니다.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지인이 말했습니다. 어머, 고 사장님 가게 문 닫았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아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 가게가 이 시간에 문을 닫는 걸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응. 우리는 그렇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제 옆에서 36년을 함께 버텨준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를요. 가게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혈압을 재고 간이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이 180에 100이네요. 상당히 높으십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빈혈 수치도 많이 낮으시고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제대로 식사 안 하시죠? 요즘 스트레스도 심하시고. 정확했습니다. 이러시다간 정말 쓰러지실 수 있어요. 일단 약 드시고 꼭 제때 식사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해보시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약 드세요. 아내가 물과 함께 약을 건넸습니다.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가게를 또 쉬어야 하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6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오늘 일을 말했나 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약 먹었어. 병원에서 뭐래요? 건강검진 받아보래. 그럼 받으셔야죠. 그래야 하는데. 가게를.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토요일 제가 가게 볼게요. 토요일에? 회사 토요일은 쉬니까요. 제가 볼게요. 아버지는 건강검진 받으세요. 그래도 아버지 건강이 먼저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았다. 고맙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봐준다니 고마웠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아침 일찍 왔습니다. 아버지, 저 가게 갈게요. 열쇠 주세요. 여기 있다. 손님 오면 전화하고.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이 가게로 갔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센터로 갔습니다.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대장내시경도 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위염이 상당히 심하시네요. 여기 보세요.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대장에서는 용종 2개 발견돼서 제거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검진 끝났어요? 응, 끝났어. 어떻게 나왔어요? 위염 좀 있고 용종 떼었어. 용종이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조직검사 결과 봐야 한대. 근데 너 가게는? 괜찮아요. 손님 2분 오셨는데 그냥 보고 가셨어요. 별일 없어요. 그래, 고생했다. 이따 저녁 먹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위염, 빈혈, 고혈압, 용종. 생각보다 제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게 정리하시는 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가게 지켜봤는데요. 손님 거의 안 와요. 예전에 아버지 말씀 들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 그래.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충분히 하셨어요. 36년이면.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36년 동안 적어온 장부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처음 가게를 연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매출은 얼마였고 어떤 손님이 왔고 하나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IMF 때는 하루에 금을 얼마나 샀고 결혼식 시즌엔 반지가 얼마나 나갔고 명절 때는 돌반지를 몇 개나 팔았고 한 장 한 장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 현재 매출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손님 수도 뚝 떨어졌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장사의 끝을 장부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이 깊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뭘 원하셨?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게를 평생 지키는 걸 원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행복한 걸 원하셨을까? 답은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행복을 원하셨을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6년 동안 제가 지켜온 건 가게가 아니라 제 강박이었다는 걸요. 아버지를 기리는 방법이 가게를 지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기로.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게 정리하려고.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날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진열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아있는 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 금괴. 이 금들과 함께한 36년이었습니다. 도매상에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재고 전부 넘길게요. 네? 고 사장님이요? 갑자기 왜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나이도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도매상 사장이 왔습니다. 금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무게를 쟀습니다. 지금 시세가 최고치라 금액이 상당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가게를 접는 지금이 금값이 가장 비쌌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폐업을 선언한 지금이 금값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의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체해드릴게요. 도매상이 말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사장님, 오늘 한도까지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내일 오전에 처리해드릴게요. 잠시 후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금액을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유산 위에 쌓아온 36년의 대가였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먼저 대출을 갚았습니다. 3년 전 받았던 리모델링 대출. 남은 원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대출이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빚이 없어졌습니다. 건물주한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래요? 오래 하셨는데. 3개월치 월세 내시면 계약 해지해 드릴게요. 보증금은 돌려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계산했습니다. 남은 월세 3개월치를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됐습니다. 세무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폐업 신고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월세 정산하고 세금 내고 각종 공과금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대출 갚고 정리 비용 쓰고 나서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응. 다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쉬어야지. 36년 만에 처음 쉬는 거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당신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다녀요. 그래도 될까? 왜요? 이제 월세 걱정도 없고 대출 걱정도 없고 손님 올까 안 올까 걱정도 없잖아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 봄 되면 제주도나 다녀오자. 그리고 여보,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제때 밥 먹고 운동도 하고. 알았어. 이제 시간 많으니까. 참 이상했습니다. 36년 동안 아침 9시에 일어나 가게 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낮에 쉬어도 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가게 정리 다 하셨어요? 응, 끝났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너는 요즘 어때? 저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정말? 네.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34세, 이제 결혼할 나이였습니다. 그래, 잘 됐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가게 하느라 너한테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미안했다. 무슨 말씀을요? 너 장가갈 때만큼은 아버지가 남부럽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어. 결혼 비용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내가 행복하게 출발하는 게 아버지 소원이야.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게는 정리했지만 아들 결혼은 제대로 챙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가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려고. 아버지 산소는 경기도 쪽에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1시간쯤 갔습니다. 산소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가게 정리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36년 동안 지켰는데 이제 내려놨어요. 이제야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건 금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진짜 주고 싶었던 건 영원히 열리지 않는 금고가 아니라 그 금고를 비워 제가 누릴 자유였다는 걸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건강 챙기고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아들 결혼도 잘 시키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이 보이고 공기가 맑고 조용했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경치도 예쁘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데서 살아볼까? 전원주택 같은 거. 전원주택이요? 응. 조용하고 공기 좋고. 작은 텃밭도 가꾸고 둘이서 조용히 살면 어떨까?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럼 한번 알아볼까? 네, 알아봐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36년이 허무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를 지켰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63세. 보통 사람들은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36년 동안 금은방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고봉구로 살 차례였습니다. 아내의 남편으로, 아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저 자신으로. 봄이 오면 아내와 제주도에 갈 것입니다. 조용한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며 지낼 것입니다. 아들 결혼식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축하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며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것입니다. 금은방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63세, 저는 이제 금 시세표 대신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값이 오른다고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내 손에 쥔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무게를 지키느라 정작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36년 열심히 살면서 자식 인생은 황금빛으로 닦아주었지만 정작 제 인생은 녹슬게 내버려뒀던 저의 늦은 고백입니다. 진짜 황금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저처럼 너무 늦게 알지 마십시오. 때를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또한 큰 용기입니다. 저는 이제 무거운 금덩어리를 내려놓고 제 인생의 진짜 황금을 찾으러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황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